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4과를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14과의 제목 보시면 Come posso aiutarla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 가셨을 때 상점이나 혹시 병원 어떤 서비스를 받으러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Come posso aiutarla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대화 내용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화 내용 녹음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ezione 14. Come posso aiutarla? Dialogo 14. Buongiorno, come posso aiutarla? Vorrei vedere un dottore. Ho un raffreddore con una tosse fortissima e poi ho mal di gola. Da quanto tempo? Da ieri. Bene, le misurerò prima di tutto la pressione e la temperatura. Prego, si accomodi e aspetti che la chiami il dottore. Signor Gino? Prego, può entrare. Buongiorno. Buongiorno. Che cos'ha? Vediamo un po'. Apra la bocca, per favore, e dia un colpo di tosse. Le farò un'iniezione e le prescriverò degli antibiotici. Prenda queste pastiglie 3 volte al giorno. Vada pure con questa ricetta in farmacia. Grazie. Arrivederci, dottore. 자, 여러분 우리 대화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대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가셨을 때 어떻게 진찰을 받고 또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 약국으로 가세요 라는 표현이 아마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주요 표현들 만세 포인트에서 짚어볼게요. 자, 만세 포인트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In che cosa posso esserle di aiuto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14과의 제목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표현이었잖아요. 그 표현 이외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유용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쓸모가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n che cosa posso esserle 할 때 처음 본 사람에게는 존칭으로 쓴다. 기억하고 계시죠? esserle di aiuto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건데요. 앞에서 나왔던 come posso aiutarla 라는 표현과 비슷한 의미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in che cosa posso esserle di aiuto 라고 쓰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표현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좀 더 간단하죠. posso aiutarla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aiutare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도와주다 라는 표현에 당신을 이라는 존칭의 직접 목적격 대명사 라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posso aiutarla 아니면 내가 널 좀 도와줄까? 라는 표현으로 쓰게 되면 posso aiutarti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일 경우에 이렇게 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똑같은 표현인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le do una mano 우리 앞에서는 aiutare라는 도와주다, 돕다라는 동사 형태를 썼었는데요. 여기서는 같은 의미의 dare una mano라는 표현을 써요. 도가 주다의 1인칭 단수 형태로 dare 동사가 원형이죠. 그래서 dare una mano 이러면 원래는 직역을 하면요. 당신에게 손 하나를 드릴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영어에도 같은 표현으로 쓰이죠. 그래서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손 하나를 드릴게요. 당신을 도와줄게요. 라는 표현으로 dare una mano 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우타레라는 동사를 외우는 것도 좋지만 이 다레우나 마노라는 표현도 이탈리아어에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니까 이 표현도 여러분들 이탈리아 가시거나 아니면 공부하실 때 활용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만세 포인트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문법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오늘 문법 내용은 미래 형태가 나왔어요. 우리 앞서서 미래형 동사들을 에세레 동사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봤던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한번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되짚어 드릴게요. 자, 미래 형태의 단순 미래라고 있어요. 단순 시제 미래라는 것인데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미래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미래는 이탈리아는 시제별로 동사 변형이 따로 있죠. 우리 현재일 때 또는 과거일 때, 미래일 때 동사 형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 직설법 외웠던 것처럼 미래 형태도 인칭별로, 동사별로 변형을 해서 외워두셔야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직설법 현재 외웠을 때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미래 형태의 규칙 변형을 보시면요. 1번에 아래 동사, 에레 동사 또는 이레 동사 이렇게 세 가지 어형 변화가 있어요. 아래 동사일 경우에는요. 여러분 아래를 떼어버리고요. 그 자리에다가 에로, 에라이, 에라 요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옆에 에레 동사, 프렌데레 동사도 똑같아요. 에레 동사로 끝나는 미래 형태는 에로, 에라이, 에라 해가지고 앞서 아래 동사와 형태가 똑같았네요. 자, 그리고 센티레 한번 볼게요. 이레 동사. 이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이라이, 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자, 그래서 아래 동사와 에레 동사는 형태가 보시면 어때요? 똑같죠? 똑같이 변하고 이레 동사만 이라는 음가를 살려서 변형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레 동사 변형을 한번 해보면 센티로, 센티라이, 센티라, 센티레모, 센티레떼, 센티란노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형태는 단순 미래는 좀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렇죠? 그래서 직설법 현재랑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시는데 여러분 1인칭, 3인칭 단수에 보시면요. 강세가 찍혀져 있어요. 그렇죠? 이 강세 안 찍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강세 포함해서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강세가 찍혀 있으니까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형태의 변화를 봤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규칙의 경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었어요. 이탈리아어 동사는요, 규칙보다는 불규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규칙 동사들 중에서도 평상시 일상 회화에서 더 활용되는 그런 활용도 높은 동사들이 많기 때문에 규칙 동사만 해서는 안 돼요. 불규칙 동사가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다음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불규칙 변형입니다. 불규칙 변형은 직설법 현재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 직설법 현재에서 불규칙이었던 아이들 기억하시나요? 그 불규칙했던 아이들이요. 미래 시제를 가든 과거 시제를 가든 접속법, 조건법으로 가든 불규칙으로 꾸준히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직설법에서 불규칙이었다 그러면 미래 형태에서도 불규칙이겠네 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요. 당연히 한 90% 정도는 불규칙 동사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에세레랑 아베레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에세레랑 아베레는 우리 복합 시제 만들 때, 그러니까 과거 형태 만들 때 활용되는 조동사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세레랑 아베레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에세레, 아베레 한번 보실게요. 에세레는 앞에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사로, 사라이, 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에세레의 미래 형태였고요. 아베레 같은 경우는 아브로, 아브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안다레 볼게요. 안다레 불규칙인데 원래 아래 동사는 음가가 아레가 아니라 에로, 에라이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이 안다레 동사는 그 아래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요. 불규칙으로 안드로 아라는 음가가 탈락이 돼버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드로, 안드라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파레 동사 같은 경우도 아래 동사인데 아래 규칙을 따르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fare, farai 이런 식으로 변해요. 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래 나와 있는 동사들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동사들이거든요. 우리 미래 형태 잊지 말고 꼭 암기해두세요. 자, 그럼 미래는 언제 쓸까요? 말 그대로 미래의 형태를, 미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제라고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 미래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 있는 일어날 만한 일들을 서술을 할 때 미래 형태를 쓰잖아요. 그런데 미래 형태가 그냥 의지를 표현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나는 뭐가 될 거야, 뭐뭐 할 거야 라는 표현이 있죠. 이렇게 의지를 표현할 때 쓰실 수 있고요. 그런데 미래 형태는 사실 가까운 미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이탈리아에서 현재 시제로 많이 대체를 해서 써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 같은 경우는 굳이 미래 형태로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 대용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러한 표현이 아래 설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미래 동사는 미래에 일어난 행위를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임을 문맥상에서 유추할 수 있을 때는 미래 대신 현재 시제를 써도 된다. 그리고 언제? 가까운 미래는 현재가 대용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예문 볼게요. Quando verrà 또는 viene Marco라고 쓰는 거예요. 언제 마르코가 올까? 언제 마르코가 오니? 라는 표현이 아니라 언제 마르코가 올까?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미래 형태의 의미 약간 뉘앙스가 달라져요. 근데 이제 가까운 미래거나 아니면 문맥상에서 미래라는 그런 시제가 유추가 가능할 때는 verrá라는 표현 대신에 viene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은 verrà stasera 혹은 viene stasera 두 가지 종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단순 미래였고요. 왜 단순 미래라고 할까요? 단순 미래니까 뭔가 또 복잡한 미래가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감이 맞았어요. 다음 2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설립 미래를 볼게요. 설립 미래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 단순 미래와 설립 미래 뭔가 조금 대치되는 성향이 있을 것 같죠. 이 단순 미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나 행위를 이야기할 때 미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할 때 미래를 그 단순 미래를 썼던 것 같은데 설립 미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미래의 시점에서 어떠한 행위나 사건이 두 가지 이상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두 가지가 시간상으로 먼저 일어난 게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경우에 먼저 일어난 미래를 설립 미래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설립 미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설립 미래는 우리 설명해 보시면 미래에 일어날 두 행위 가운데 먼저 일어날 미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점은 미래예요. 미래의 시점에서 두 가지 행위가 일어나는데 그 두 가지 행위가 시간상에 먼저 일어난 것, 뒤에 일어난 순서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일어난 것을 설립 미래로 해준다. 그리고 형태는 에세레나 아벨의 조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PP 형태. 자, 에세레나 아벨의 미래 형태 플러스 PP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에세레를 쓰고 언제 아베레를 쓰는지의 기준은 뭘까요? 기준은 우리가 근과거에 가면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에세레가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는요. 자동사일 경우예요. 자동사일 경우에는 에세레를 조동사로 쓰고요. 아베레일 경우에는 타동사를 조동사로 쓸 때 우리 아베레를 쓴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 빠를라레라는 동사로 한번 설립 미래를 만들어 볼게요. 빠를라레, 무엇을 말하다라는 동사, 타동사로 쓰게 된다면 빠를라레를 설립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요? 일단 여러분 단순 미래는 어떻게 했어요? 아래 동사, 규칙이었어요. 빠를레로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했어요. 빠를레로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립 미래를 만들어 볼게요. 설립 미래는 에세레나 아벨레 플러스 PP였어요. 빠를라레 동사 같은 경우는 타동사니까 에세레, 아벨레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그렇죠. 아벨레 동사.
조동사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아벨의 동사의 미래 형태 어떻게 되더라? 2호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호 1인칭 아브로였어요. 불규칙 동사였어요. 그래서 아브로 플러스 PP 빠를라레의 PP 형태는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빠를라또 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브로 빠를라또 라고 설립미래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합 시제를 만들 경우에는 항상 과거분사 PP 형태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과거분사 PP 형태도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러니까 과거분사 PP 형태는 어떻게 만드냐면 규칙일 경우에 아래 동사는 어미가 아또로 바뀌어요. 엘의 동사일 경우에는 우또로 바뀌어요. 일의 동사일 경우에는 이또로 바뀌어요. 이게 규칙일 경우에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규칙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이탈리아어는 규칙보다 불규칙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 동사들 나올 때마다 하나 둘씩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불규칙 동사들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동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동사들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자, 달의 동사 같은 경우는 아래 동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또로 변화를 시켜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짧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거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아또로 변형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디레 같은 경우는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말하다의 PP 형태는 일의 동사인데 이또 아닌가요? 아니죠. 불규칙일 때는 이렇게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레가 아니라 대또라고 쓰시는 거예요. 자, 형태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디레 동사의 PP는 대또이다. 그리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파레 동사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파레 동사의 PP 형태는 파또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나와 있는 것들은 조금 더 형태가 많이 변형이 돼요. 그래서 메테레 같은 경우는 메소, 원형이 거의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메소, 혹은 또 프렌데레라는 동사도 프레소라는 동사예요. 프레소, 요거를 보통 사람들이 S를 2개 넣어가지고 프레소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프레소라고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아첸데레도 똑같아요. 불을 켜다, 끄다 라고 할 때 켜다 라는 동사의 아첸데레는 아체소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꼬노쉐레라는 동사, 무엇을 알다, 모른다 라고 할 때 꼬노쉐레 동사, 꼬노시우또 많이 달라지네요. 그리고 꼬레레라는 달리다, 뛰다라는 동사, 꼬르소, 스크리베레라는 동사, 스크리또. 그리고 베데레라는 동사가 엘의 동사인데요. 베두또 아닌가요? 베두또라고 예전에는 썼어요. 예전에 이탈리아어에서 베데레의 PP 형태는 베두또였는데요. 현대 이탈리아어에서는 비스토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두또 아니고 비스토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베니레 동사 같은 경우가 베누또, 우또로 바뀌어요. 일의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불규칙 변형을 해서 베누또라고 바뀌어요. 여러분들 불규칙 동사 PP 형태가 모든 동사들이 이렇게 분사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동사들을 여기 표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정도만이라도 꼭 암기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14가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